안녕하세요. 실버 인연입니다. 세월 속에서 피어난 인연과 사연, 그리고 가슴 깊이 남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결혼식장에서 쓰러진 사위, 그리고 2년 만에 깨어난 그의 첫 마디. 장모가 음료에 날 죽이려고 했어.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장모가 사위를 독살하려고 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장모가 사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살짝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여러분의 응원이 됩니다. 송정희는 휴대폰 속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인지 이 짧은 문자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둔 예비 사위가 중요한 이야기라니 무슨 일일까요? 정희는 문자를 보며 가슴 한편이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눈이 떠진 정희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40년 넘게 걸어온 이 길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상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정희는 자신의 좌판 앞에 도착해 천막을 걷고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 주변에서 낯선 얼굴들이 자주 보였거든요. 평소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의 얼굴은 다 외우고 있는 정이었는데 최근 들어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희 언니, 요즘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옆 좌판의 김 여사가 물을 정리하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희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글쎄, 며칠 전부터 정장 입은 남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 물어보고 다니더라고. 상인들한테 장부 같은 거 보여달라고 하고 매출이 어떻게 되냐고 캐묻고. 김 여사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아무도 안 왔는데. 언니는 워낙 오래된 단골들만 상대하니까 그런가 보지. 근데 뭔가 수상해. 세무서 사람들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장 관리소 직원들도 아니고. 정희는 김 여사의 말을 들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단순한 부탁이라며 맡겨둔 서류들, 그리고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알 수 없는 돈재. 처음엔 딸의 결혼 준비에 보탬이 될까 싶어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석 달 전에 시작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두 남자가 정희의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송정희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이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정희에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가끔 서류를 보관해주고 필요할 때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었죠. 대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일은 아니고 그냥 사업 등록 관련 서류들을 잠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정희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 준비를 앞두고 여러 곳에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 고민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이 제시한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 아니죠? 물론입니다. 합법적인 사업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와 서류를 바꿔가는 그들의 모습이 평범한 사업가들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희에게 맡긴 서류들도 내용을 알 수 없는 복잡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유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밝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유진이는 어머니 좌판 뒤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재훈 씨가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정희는 손님에게 건네던 물을 내려놓고 딸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유진이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어젯밤부터 계속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증거를 확보했다.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봐도 조금만 기다려, 곧 다 끝날 거야 라고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고요. 유진이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챙겨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평소 재훈 씨는 저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주는 편인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훈이 전직 기자라는 것, 그리고 최근 자신 주변에 일어난 수상한 일들이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재훈이가 나에 대해 뭔가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유진이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재훈 씨 방에서 우연히 봤는데 우리 시장 사진들이 잔뜩 있었어요. 멀리서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요. 그리고 엄마 이름이 적힌 메모들도요. 뭐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메모? 종이에 송정의 재래시장 상인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불법 자금 세탁 의혹. 이런 단어들이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통장 사본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장사만 해온 자신이 왜 의심스러운 거래나 불법 자금 세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죠. 유진아, 재훈이가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계속 전화 받고 있고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꼭 만나자고 했거든요. 유진이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잠시 좀 봐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김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잖아. 나중에 얘기할게요. 부탁해요. 정희와 유진이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재훈이 정말로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정말로 잘못된 것일까? 집에 도착하니 재훈이 거실에서 서류들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정희와 유진이가 들어서자 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있었죠. 몇 달 전부터 이 지역 재래시장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 자금 세탁 조직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탐사보도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조직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희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평생 정직하게 장사만 했는데 어머님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고 있고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어머님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군요. 유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훈 씨, 뭔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재훈은 고개를 돌려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요. 이 서류들을 보세요. 재훈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정희의 이름으로 된 각종 서류들과 통장 사본,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어머님과 수상한 인물들이 만나는 모습을 찍은 것들입니다. 정희는 갑자기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찾아와 잠시만 서류를 보관해 달라며 큰 봉투를 맡기고 간 일, 그리고 수고비라며 건네준 현금 봉투들. 그때는 단순한 부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함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그게 정희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정희 씨 계시죠?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시죠. 그 목소리는 며칠 전 서류를 맡기고 간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훈이 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상황이 급박합니다. 그리고 유진이와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송정희 씨, 안 계신 건 아니죠? 차가 밖에 있는 걸 봤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훈 씨도 계시는 것 같은데 나와서 얘기하시죠. 서로 곤란해지기 전에 말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켰군요. 제가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안 됩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게다가 이들이 경찰 내부에도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훈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일단 이곳을 피해야 합니다. 그때 뒷문 쪽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문도 막혔네요. 재훈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4~5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문 밖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송정희 씨,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조용히 협조만 해주시면 돼요. 딸의 결혼식도 무사히 치를 수 있고요. 그 말에 정희와 유진이 모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식 얘기까지 하는 걸 보니 우리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재훈이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들과 어떤 관계이신지.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석달 전에 처음 왔어요.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라면서 서류만 보관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달 돈을 줬고요. 유진이 결혼 준비비가 필요해서.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떤 서류들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복잡한 사업 관련 서류들 같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고 해서.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군요. 재훈이 서둘러 서류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재훈 씨,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재훈이 뒷문 쪽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다행히 뒷마당 담장 쪽은 아직 막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로 나가서 이웃집을 통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휘말렸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평생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딸과 예비 사위까지 위험에 빠뜨린 상황이었습니다. 앞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어머님, 유진 씨,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재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세 사람은 뒷마당 담장을 넘어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웃집을 통해 빠져나온 뒤 재훈의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모텔에 임시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었죠. 다음 날이 바로 결혼식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유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예정대로 진행해야 해요. 갑자기 취소하면 더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그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정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훈아, 내가 정말 나쁜 일을 한 거야? 나는 정말 몰랐어. 그냥 서류 보관만 해달라고 했어. 어머님, 일단 결혼식부터 무사히 치르고 나서 차근차근 해결해봐요. 제가 모은 증거들로 이 조직을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세 사람은 긴장된 심정으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작은 웨딩홀은 분주했습니다. 양가 친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유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었죠.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유진아, 괜찮아? 친구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떨려서 그래. 유진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했거든요. 정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어제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시장 상인들도 여럿 왔는데 모두들 정희를 축하해줬습니다. 정희 언니, 드디어 유진이 시집 보내는구나. 얼마나 기다렸어? 김 여사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재훈은 신랑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동료 기자들에게 만약을 위해 자료를 미리 전달해둔 상태였거든요.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들을 경찰에 넘겨달라고 당부해뒀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이가 아버지 역할을 해줄 삼촌과 함께 입장했고 재훈이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복했죠.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혼인 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이재훈 씨, 신부 김유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김유진 씨도 신랑을 평생 사랑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이의 대답에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훈이 갑자기 몸을 흔들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 유진이가 놀라며 재훈을 붙잡으려 했지만 재훈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해주세요.
유진이가 울부짖으며 재훈을 흔들었습니다. 재훈 씨, 정신 차려요. 하지만 재훈은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흰 거품이 나오고 있었죠.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객들은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이는 계속 재훈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정희는 딸을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를 옮겨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재훈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같이 가세요. 유진이와 정희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가 구급차에 타는 모습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의식불명이라니요? 언제 깨어나요? 유진이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유진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신랑이 의식불명이 되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경찰도 곧 도착했습니다. 혹시 환자가 평소에 지병이 있었나요? 아니면 최근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는지요? 경찰관이 질문했습니다. 정희와 유진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일을 말해야 할까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좀 피곤해하긴 했지만. 유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말을 못했습니다. 혹시 어제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일단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특이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경찰관이 명함을 건네고 갔습니다. 정희는 그 명함을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중독 증상으로 보입니다. 어떤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것 같은데 정확한 물질은 더 검사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중독이라고요? 유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혈액 검사와 위 내용물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도적인 중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유진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위협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재훈이 자신들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였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정희는 딸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재훈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는 계속됐고 의사들도 정확한 회복 시기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는 학원 일을 그만두고 매일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병원복을 입은 채로 말이죠. 정희는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오후엔 병원으로 달려가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유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환자실 비용은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나갔고 각종 검사 비용까지 합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유진이의 학원 강사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이러다가 집까지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는 딸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 사이에 유진이는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정희는 딸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사실 정희에게는 비밀 자금이 있었거든요. 그 수상한 사람들이 매달 입금해주던 돈들을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딸의 결혼 준비비로 쓰려고 모아둔 것인데, 이제는 그 돈으로 사위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원무과에서 병원비를 결제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를 내는 게 맞나? 더러운 돈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재훈의 치료비를 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재훈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고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정희 씨 맞죠?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재훈 씨 사건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요? 네, 혹시 결혼식 당일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중독 사건이다 보니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특히 음식이나 음료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있는지요? 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재훈이 마신 것들을 생각해 보니 식전에 정희가 직접 건넨 과일 주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정희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남자는 정희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경찰에서도 이것저것 묻고 다니던데 괜한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특히 재훈 씨가 기자였다고 해서 이상한 추측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자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 보험회사 직원일 리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 조직에서 보낸 사람일 거였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나서 정희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죠. 내가 뭘 한 거지? 재훈이가 마신 그 주스에 뭔가 들어있었던 건가?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워졌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가니 유진이가 재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올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 손상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간병사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와서 재훈 씨를 들여다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의사는 아니었대요.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간병사 아주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가버렸대요. 나중에 간호사실에 확인해 보니 그런 의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도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재훈 씨가 뭔가 중요한 자료를 숨겨둔 건 아닐까요? 기자니까 취재 자료 같은 걸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걸 찾으러 온 건 아닐까요? 유진이의 추측에 정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랍에 숨겨둔 서류들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조직에서 맡긴 서류들이었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하나하나 살펴보니 여러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전혀 모르는 사업자 등록증들과 통장들이었죠. 내가 언제 이런 사업을 등록했지? 이 통장들은 또 뭐야? 정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가짜 사업체들을 만들어 돈을 세탁하는 용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그 모든 일의 명의자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범죄자가 된 거야?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송정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에서 만난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맡긴 서류들 잘 보관하고 계시죠? 정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서류들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 서류들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경찰이나 기자들에게는 절대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요. 대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훈 씨가 깨어나더라도 우리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남자는 차가운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재훈 씨가 깨어나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리고 유진 씨도 위험해질 수 있고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덫에 걸렸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재훈의 사고가 정말로 이들의 소행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딸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짜 사업체가 무려 12개나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통장으로 수억 원이 오갔던 기록들이 있었죠. 내가 이런 큰 범죄에 휘말린 거구나. 정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정희는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재훈이 보고 싶었거든요.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유진이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을 지키느라 지친 모습이었죠. 유진아, 집에 가서 좀 쉬어. 정희가 딸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재훈 씨 곁에 있을게요. 유진이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간병사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에 환자분이 조금 움직이시더라고요.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셨어요. 정희와 유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네,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의사 선생님께도 보고드렸고요. 두 사람은 희망을 품고 재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재훈 씨, 들리세요? 저예요, 유진이에요. 유진이가 재훈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 봤어요? 지금 반응했어요. 의사가 급히 달려와 재훈을 검진했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신호예요. 의사의 말에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재훈이 깨어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러면 자신도 위험해질 것이고 딸까지 해를 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어젯밤 전화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재훈 씨가 깨어나더라도 우리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후가 되자 재훈의 상태가 더욱 호전됐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재훈 씨, 저 보여요? 유진이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재훈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에 유진이는 안도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훈이 갑자기 유진이의 손을 꼭 잡더니 입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훈 씨,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훈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유진이는 귀를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뭐예요? 나를 그때 정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재훈은 정희를 보자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음료에 유진이는 재훈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무슨 음료요? 유진이가 물었지만 재훈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재훈이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재훈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의 상태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의사는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훈이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유진, 들어봐. 네, 말씀하세요. 결혼식 날 장모님이 준 주스.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시고 나서 속이 타는 것 같았어. 유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준 주스요? 그래. 그리고 재훈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조사하던 자금 세탁 조직 장모님이 그 순간 유진이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재훈을 독살하려 했다는 말인가요? 재훈 씨,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해. 내가 증거를 잡아서 그래서 막으려고. 유진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재훈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내 남편을 독살하려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막으려고 했어. 그런데 재훈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도 모르고 이용당한 것 같았어. 하지만 결국 유진이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뛰쳐나와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한 달 넘게 어머니와 함께 재훈을 간병했는데 정작 재훈을 이런 상태로 만든 게 어머니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희가 돌아와 딸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유진이가 고개를 들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깨어나서 이야기했어요. 결혼식 날 엄마가 준 주스를 마시고 쓰러졌다고.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재훈 씨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정희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그 주스에 뭔가 들어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조직에서 결혼식 날 이걸 재훈에게 먹이라며 건넨 가루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대답해 주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유진이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재훈을 해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게 자신을 속이며 함께 간병을 해온 것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병원 복도에 유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정희도 함께 울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 모녀를 본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유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감정이 북받쳐서.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평생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독살하려 했다니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정희는 딸의 등 뒤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설명할게. 내가 정말 몰랐어. 그 사람들이 그냥 재훈이를 기절시킬 거라고만 했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기절시킨다고요? 유진이가 돌아서며 따졌습니다.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의식불명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희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그 사람들이 너까지 해칠 수도 있다고 협박했거든. 유진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재훈 씨를 희생시킨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고 거절하면 우리 모두 위험하다고 했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재훈이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유진이가 급히 달려가 재훈을 부축했습니다. 재훈 씨, 움직이면 안 돼요. 괜찮아? 이야기 다 들었어.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장모님, 재훈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어떤 일에 휘말렸는지 정확히 아시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일에 발을 담갔는지. 재훈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직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가짜 사업체를 만들고 그걸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입니다. 어머님은 그 중심에 있었어요. 물론 모르고 이용당한 거겠지만 그럼 엄마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범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협조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훈의 말에 정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협조하라는 거야?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 그게 핵심 증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모든 연락,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조직을 뿌리 뽑으려면 어머님의 증언이 필요해요. 정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 조직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해요.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동료 기자가 이미 경찰에 연락해뒀어요. 제가 의식을 잃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재훈 씨 사건 관련해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유진이는 안도했지만 정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송정혜 씨, 재훈 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신변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모두 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주고받은 모든 이야기도 다 말씀드릴게요. 정희의 결심을 듣고 유진이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독살 사건이 아닙니다.
대규모 자금 세탁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재훈 씨의 취재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송정혜 씨의 증언이 있다면이 조직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협조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송정혜 씨도 피해자. 성격이 강하거든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재훈이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어떤 처벌을 받아도 마땅해요. 하지만 유진이만은 지켜주세요. 어머님, 재훈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이해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협박을 했는지 알아요. 어머님도 피해자예요. 재훈의 따뜻한 말에 정희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선 송정혜 씨와 유진 씨, 재훈 씨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조직에서 재훈 씨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위험한 행동에 나설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재훈 씨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안전한 병원으로 옮기고 송정혜 씨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어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어머님, 고맙습니다. 재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처음엔 정말 화가 났지만 이제 이해해요. 엄마도 피해자였구나.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 조직을 완전히 해체할 때까지는 절대 안전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재훈과 유진이가 자신을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경찰의 보호하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경찰서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송정희 씨,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그들을 일망타진할 예정이에요.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증언과 증거 덕분에 영장도 모두 발부됐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조직이 이렇게 간단히 무너질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새벽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재래시장과 그 조직의 본거지를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정희도 수사진과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증인으로서 현장에서 그들을 직접 지목해야 했거든요. 시장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들이 여러 상점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런 대규모 수사에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했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송정희 씨,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는 얼굴이 있나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평소 알던 그 조직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여기서 만났는데. 그때 수사관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에서 긴급 상황입니다. 모든 용의자들이 이미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주했다고요? 수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내부에 그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가족들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송정혜 씨, 큰일 났습니다. 수사관이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재훈 씨와 유진 씨가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호 중이던 경찰관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두 분은 행방불명입니다. 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죠. 송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그 조직의 보스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딸과 사위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정희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안전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경찰에게 거짓 증언을 하세요. 우리가 무죄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철회하세요.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딸과 사위가 어떻게 될지 각오하시죠. 수문의 시간 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까지 결정하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달려와 위로했지만 정희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딸과 사위가 위험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 악한 조직이 계속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유진아, 괜찮아? 어디 있어?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재훈 씨가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 씨가 어떻게 됐어? 다리를 다쳤어요. 그 사람들이 때렸거든요. 정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악한 놈들이. 그때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정희 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정희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들 말대로 하겠어요. 대신 우리 딸과 사위는 꼭 안전하게 돌려보내주세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오늘 오후 법원에서 증언 번복하세요. 오후에 법원에 출석한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짓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딸과 사위의 생명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인 송정희, 이전 증언을 번복하고 싶다는 말이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죄예요. 법정에 있던 수사관들과 검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그들은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재훈이 목발을 짚고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유진이가 따라왔죠.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훈아, 유진아.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재훈이 증언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에게 증언할 기회를 주세요. 이재훈 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협박을 받고 계셨습니다. 저와 아내를 납치해서 거짓 증언을 강요한 거예요. 재훈의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어머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재훈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러 정보를 흘린 거였습니다.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추적 장치로 아지트를 찾아내 모두 체포했습니다. 조직의 보스와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 법정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번에는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속아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가 이겨냈구나. 정희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이 이긴 거예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흘렸습니다. 정희는 선처를 받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다시 재래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입구에 범죄자 출입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당황해하자 시장 상인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송정희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시장에 나오지 말아주세요. 손님들이 꺼려해요. 회장님, 저도 피해자였잖아요. 그래도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이해해 주세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시장에서 쫓겨나다니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곳에서 하루아침에 원치 않는 손님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정희가 유진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마치 전염병이라도 된 것처럼 피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해할 거예요. 유진이가 위로했지만 정희의 낙담은 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나도 속은 건데. 그때 재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채소 장사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온라인이 뭐야? 나는 컴퓨터도 못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할머니들도 온라인으로 장사를 많이 해요. 정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70 넘은 늙은이가 무슨 컴퓨터를 배워.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하지만 재훈과 유진이의 설득에 결국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재훈과 유진이는 정희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인의 싱싱채소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컴퓨터 앞에 앉은 정희는 마치 외계 문명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이 조그만 화면으로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거야? 어머님, 여기 사진을 올리고 여기에 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재훈이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정희에게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키보드 하나 제대로 누르지 못해 실수투성이었죠. 첫 주에는 주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내가 뭘 안다고 이런 걸 시작했지. 정희가 실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문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주문이 들어왔어요. 유진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서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주문자 이름이 익명의 응원자였거든요. 누가 이런 이름으로 주문을 하지? 하지만 정희는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주문이었으니까요. 배송을 준비하면서 정희는 정성스럽게 채소를 골랐습니다. 누가 주문했는지 모르지만 최고로 좋은 걸 보내드려야지. 무와 배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골라서 포장했습니다. 마치 가족에게 주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또 다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의 응원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할머니 화이팅이라는 이름으로 주문이 들어왔죠.
이상해요. 다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짓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자 주문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0개, 20개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정희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포장에 매달렸습니다. 이상해요. 광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문이 들어오지? 그때 재훈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문에 어머님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두 번째 도전이라는 제목으로요. 뭐라고?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겪은 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을 기사로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재훈이 노트북을 켜서 댓글창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준다고? 네,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계세요. 어머님의 이야기가 희망을 주고 있어요. 재훈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니.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송정희 씨죠? 저는 롯데마트 바이어 김 과장입니다. 혹시 저희와 거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대형마트요? 정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어머님의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희 마트에서 정희 할머니 코너를 만들고 싶거든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대형마트에서 제안을 해온다니. 하지만 저는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는 늙은이인데요. 그런 게 더 진정성 있어 보여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진정성을 찾고 있거든요. 바이어의 말에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시장 상인회장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송정희 씨,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주세요. 갑자기 왜요? 신문 기사 보고 시장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모두 어머니를 찾더라고요. 상인회장의 말에 따르면 재훈의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범죄의 온상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 시장이 살아있다는 것도요.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대형마트 제안도 매력적이었지만 평생을 보낸 시장이 그리웠거든요. 어떻게 하지? 그때 재훈이 조언했습니다. 둘 다 하시면 되잖아요. 시장에서도 장사하시고 온라인으로도 하시고 대형마트와도 거래하시고. 다음 주 정희가 시장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장 입구에는 정희 할머니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로 맞아주었죠. 정희 언니, 고생 많았어요. 김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신문 보고 많이 반성했어요. 언니도 피해자였는데 너무 매정하게 굴었네요. 괜찮아요. 나도 이해해요. 정희의 좌판 앞에는 손님들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는데 할머니 기사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정희는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정희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 위에 세운 것들은 영원히 남아요. 맞아.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가장 큰 건 서로에 대한 신뢰죠. 유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정희의 사업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온라인 주문은 하루에 100개를 넘어섰고 대형마트와의 계약도 성사됐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상인들도 함께 온라인에 진출하게 되어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가 됐죠. 정희 언니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김 여사가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장사하니까 수입이 2배로 늘었어요. 시장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6개월 후 정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인생 이모작의 아이콘이라는 타이틀로 말이죠. 일은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신 비결이 뭔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정희의 대답에 스튜디오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희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선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때의 고통과 절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쁨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재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별거 아냐.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 가장 어두웠을 때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다니. 그게 인생의 역설인 것 같아요. 바닥을 치고 나서야 진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재훈의 말에 정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고맙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녁 노을이 지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용기는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감동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